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것 같아요. 3분기에 강한 모멘텀이 4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15조 원 돌파 가능성까지 현재는 제기하고 있거든요. 실적 시즌마다 주가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니까요. 3분기 실적이 본업의 귀환을 알리는 1차 신호였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나올 HBM하고 이나노 파운드리 성과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주가를 2차 레벨업 시킬 로켓이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원탑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 출연하게 된 상황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좋은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11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정의하면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돈의 힘이 이를 이겨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를 좀 따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제 현재 코스피의 상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정말 놀라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지난 27일이죠. 코스피가 장중에 4,000포인트를 드디어 달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정말 놀랍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죠. 10월 달을 좀 놓고 보게 되면 10월 1일부터 10월 26일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한 6조 원가량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한 2조 원가량 순매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쌍끌이 랠리가 진행이 된 거죠. 반면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한 7조 원 정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섰거든요. 시장 안에서의 자금이 대형주로 집중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 그리고 개인들은 매도하는 이 구도가 뚜렷해졌다라는 거죠. 특히 주목할 건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는 건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최근 외국인들이 대형 기술주라든지 K방산, 조선, 친환경 에너지 같은 이런 미래 성장 테마가 명확한 종목들을 위주로 선별적인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성장에 베팅하는 장기 자금의 성격이 좀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단기적으로는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뷰는 좀 긍정적이다. 11월 증시가 이제 변동성 확대 이후에 새로운 동력을 찾는 어떤 그런 시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11월 증시 중요한 이벤트 또는 방향을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11월 증시를 바라보는 어떤 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을 미국 연준 FOMC죠.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될 건데 FOMC하고 고용지표 이 두 가지가 좀 11월 달에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만일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말 금리를 동결한다.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지금 페드워치상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이죠.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가 적당하게 둔화가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은 안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증시의 상승 랠리를 펼칠 거고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금리 동결 또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얘기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11월 중순까지 시장은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FOMC에서의 연준 의장 파월의 기자회견 안에서의 그 온도 체크.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키는 이제 실적 마무리라든지 또 연말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또 기업들이 2026년도 어떤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할 건데 이때 시장의 관심은 성장성이 명확한 그런 섹터로 쏠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월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는 AI 반도체 관련 생태계 그리고 K조선이나 방산, 해양 플랜트처럼 글로벌 구조적 성장의 어떤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11월 달에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이럴 때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수주의 잔고가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확정된 실적이 얼마큼 보이는지 이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올해 하반기 코스피 4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10월 2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너무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되겠죠. 4,000포인트를 찍었으니까요. 꿈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됐으니까요. 글로벌 투자은행 그 맥쿼리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4,000은 이제 정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4,000을 넘어서 4,200포인트까지가 내년 1분기 안에 코스피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한국 증시를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기반을 하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4,000포인트 시대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엔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엔진은 반도체 쪽에서의 슈퍼사이클인 것 같아요. 특히 대들보는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이제 뭐 AI 기술의 폭발적인 수요라든지 또 HBM 같은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생겨난 진짜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UBS 같은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내년의 영업이익을 90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이익 전망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도 정말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강력한 엔진 두 번째는 정책적인 모멘텀의 어떤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면 정부가 세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규제 완화 같은 그런 정책 호재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뭐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라든지 또는 외교적인 성과 같은 것도 증시에 강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성장 동력은 넥스트칩의 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나 방산, 원전처럼 글로벌 안보라든지 또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어떤 수혜를 받는 산업들의 실적의 호조세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외의 어떤 다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익이 어떤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 장세는 지수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사실은 리스크를 대비하지 않는 투자는 도박과 같거든요.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한두 가지 좀 말씀 좀 드려보게 되면요. 우선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점화라든지 또는 유가 불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넘어 주변국으로 좀 뭐 확진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를 다시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서 미국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다시 좀 뭐 매파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금리 정점론에 베팅하면서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물가 지표나 또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또는 연준이 어떤 뭐 필요하면 추가 인상에 대한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크게 이제 실망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중국발 부동산 경기 둔화인 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라든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만약 이제 중국의 경제의 어떤 경착륙이 현실화되거나 또는 미중 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는 기술 패권 같은 이런 부분들이 격화될 경우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중국 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기업들 실적 전망이 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특히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과격한 통화 정책, 뭐 통상 정책이라고 하죠. 통상 정책의 어떤 현실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4,000포인트 시대는 지금 10월 27일 날 4,000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4,000포인트 시대입니다. 다만 이 4,000포인트가 안정화되고 4,000포인트를 기반을 잘 다지면서 5,000포인트 시대를 가기 위한 몇 가지 흐름들이 사실은 순탄치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리스크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철학이 좀 필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업종,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라고 하면 아마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본질적인 수혜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어떤 돈의 흐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성장주는 미래에 큰 돈을 벌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미래 이익이 더 높은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재평가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부담의 감소 부분인데요. 바이오라든지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2차 전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막대한 R&D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가 필수적이거든요. 이들 대부분이 대규모 부채를 사용하고, 하지만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섹터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이라든지 또는 미래 가치의 어떤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섹터인 것 같아요. 바이오텍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약 개발에만 수년에서 뭐 수십 년 걸리잖아요. 자금이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 미래 현금 흐름에 의한 어떤 가치가 결정되는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R&D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벤처 캐피탈의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대한민국의 강점은 AI하고 결합한 이 바이오텍 분야거든요. 기술력과 금리 인하 수혜가 겹치게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인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또는 풍력 발전 같은 이런 건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프로젝트들은 금융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PF 조달 비용이 감소해서 사업의 경제성이 즉각적으로 올라가겠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뭐 IRA 같은 정책 지원이 맞물려 있으면 금리 인하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하는 가속 페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하고 어떤 그 내구재 소비 섹터인 것 같아요.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그리고 뭐 고가 소비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할부라든지 대출을 끼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를 현금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할부 이자율이 낮아지면 판매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전기차나 2차전지 섹터 역시 금리 인하로 인한 수요 회복과 대규모 설비 투자의 이자 부담 감소라는 이중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신호탄은 성장주 정체의 어떤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가 주도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부채를 감수하면서 미래를 개발하는 성장 섹터로 자금은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부채 부담이 큰 성장주들을 지금부터 선별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그런 전략이 2026년 이후에 큰 수익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흐름을 선도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 보유해야 할 하반기 종목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외에도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유동성 확대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을 동시에 누리면서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진정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종목군은 바로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죠. 사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AI 슈퍼사이클의 황제는 SK 하이닉스니까요. 지난 10월 22일에 열린 그 반도체 대전에서 2025년 반도체 대전에서 SK 하이닉스가요 6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차세대 먹거리인 HBM4 실물을 공개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광노정 사장님이 직접 HBM4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HBM4가 계획대로 뭐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업황 나쁘지 않다라는 자신감을 좀 보였거든요. 이렇게 보면 HBM4 양산을 위한 어떤 테스팅 장비 발주를 올해도 뭐 시작한다라고 하는 기사도 좀 나왔었는데요. 남들은 HBM3 따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로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발 앞서가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내년에도 수혜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미래의 폭발적 이익을 현재로
당겨오는 성장주 굉장히 좋거든요. 그 중에서도 AI라고 하는 강력한 엔진을 단 SK하이닉스가 유동성의 첫 번째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섹터에서의 종목은 네이버 같은 종목이죠. 한마디로 AI 수익화가 시작이 된 플랫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고금리로 가장 고통받았던 섹터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이제 금리라는 족쇄가 풀리기 시작을 했고 미래 성장 가치가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하이퍼클로바엑스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실제 매출로 지금은 찍히고 있거든요. 올해 초에 이미 AI가 포함된 클라우드 매출이 전체 대비해서 40% 이상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특히 이제 B2B하고 업무용으로 AI 기반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이 숫자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네이버 정도면 충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종목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종목 같아요.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아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분명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10월 20일에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전인가요? 있었어요. 거기에서 K방산의 위상을 증명해냈고요. 한화를 포함한 국내 방산 대장주들의 어떤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사상 최초로 이번에 103조 원 정도를 돌파했다고 하니까요. 이건 희망이 아니라 정말 확정된 어떤 미래의 매출이잖아요.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가 AI 기술을 활용한 천무 3.0 같은 차세대 무기를 선보였고, 단순히 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AI 데이터가 결합된 첨단 방산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하드웨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또 소프트웨어하고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 그 다음에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의 현금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세 종목이 금리 인하 국면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줄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은 한마디로 드디어 숫자로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14일 날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가 10조였는데 12조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한 영업이익이 나온 거고,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한 게 벌써 한 1년 3개월 만인 것 같아요. 직전 분기보다는 150% 넘게 폭증했다라고 하니까요.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좀 있고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D램 가격이 올랐고, 또 스마트폰이 잘 팔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말 돈 버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드디어 돈 잘 벌고 있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10월 27일 날 정말 10만 전자를 터치했습니다. 10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전자라고 하는 애칭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실적을 뒤늦게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하반기 주가는 사실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는 HBM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도 좋은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정말 10만 전자를 몇 번 뚫을 것처럼 올라갔다 떨어지고 굉장히 뭐랄까요, 시원하게 뚫지 못했잖아요. 시원하게 뚫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HBM 경쟁에서 하이닉스에게 밀렸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삼성전자는 27일 날 10만 원을 뚫었기 때문에 10만 원을 다지면서 상승 랠리를 계속 펼칠 건 아마 HBM 쪽에서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과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다지면서 계속 상승할 건지 아니면 밑으로 하락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체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HBM4의 엔비디아 최종 테스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쏟아진 소식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4에 대한 어떤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냈고 퀄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에 최대 승부처인 것 같고요.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경쟁사하고 달리 이제 HBM의 두뇌를 자체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수율이 90% 육박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숨겨진 무기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제 메모리만 보고 있거든요. HBM. 하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기업이에요. 지난 7월 달에 테슬라하고 22조 원 규모의
2나노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잖아요. 사실은 삼성이 3나노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차세대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력을 통해서 시장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테슬라하고의 22조 원의 계약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협력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거는 물론 시장 안에서의 어떤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것 같아요. 3분기의 강한 모멘텀이 4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15조 원 돌파 가능성까지 현재는 제기하고 있거든요. 실적 시즌마다 주가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증권사, 특히나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니까요. 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AI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서 가치를 재평가하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는 정말 위기 때마다 초격차로 증명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3분기 실적이 본업의 귀환을 알리는 1차 신호였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나올 HBM하고 2나노 파운드리 성과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주가를 2차로 올려놓을 2차 레벨업 시킬 로켓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3분기 실적은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삼성전자가 펀더멘털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분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영업이익이 12조 원이라 나왔거든요. 시장 최고 예상치마저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깜짝 실적이었으니까요. 지난 2년 가까이 이어진 반도체의 다운사이클 터널을 넘어서 이제 이익 회복의 속도가 기대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신호가 이번 3분기 실적이 아니었나 싶고요. 가장 먼저 주목해봐야 될 어떤 핵심 포인트는 메모리 가격의 정상화라든지 또 AI 모멘텀의 어떤 결합인 것 같아요. 이번 실적의 가장 큰 공헌자는 단연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반도체는 결국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이번 실적에서 D램, 낸드 이런 어떤 가격 상승 효과도 극대화되긴 했지만 3분기 내내 이어진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고스란히 이익으로 찍혔으니까요. 특히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면서 물량 증가라든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흔히 말해 골디락스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HBM 출하량이 급증했죠. 이익률이 높은 HBM 출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HBM 쪽에서의 이익은 기존의 제품들의 이익보다 한 5배, 많게는 7배가량 이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조금만 늘어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AI 서버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어떤 수요 덕분에 이 HBM의 출하량이 많이 늘어났죠. HBM이 단순한 D램이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부분의 수익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핵심 포인트는 모바일 부분의 성장과 프리미엄의 전략에 어떤 성공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3분기가 모바일 부분의 힘도 확인시켜 주었는데 3분기는 전통적으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이 출시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 프리미엄 라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거기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요, 삼성전자가 고가 제품 판매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가성비 제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애플처럼 프리미엄 시장에도 확고한 어떤 지위를 구축했다라는 증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목해 봐야 될 어떤 핵심 포인트는 파운드리하고 HBM4의 미래 가치인 것 같아요. 잠정 실적에서 뭐 부문별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시장은 이미 미래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선반영되는 미래 가치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3분기 HBM3E의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6세대 HBM4 기술에 베팅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HBM4 실물 공개하고 함께 90% 수율 달성했다고 하는 소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기대감에 불을 좀 지피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대규모 수주와 핀팻 공정 대비해서 수율이 개선이 된 게이트-올-어라운드와 어떤 기술 적용도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파운드리 적자폭이 3분기에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턴어라운드 하면 삼성전자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종목을 추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에만 퀄컴에 7.8조 원 매입 비용을 지불했는데 갤럭시 S26의 엑시노스 탑재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7조 8천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삼성이 그동안 이제 퀄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건물주에게 이제 꼬박꼬박 내던 월세였던 거예요. 그것도 올해 상반기에만 7조 8천이라고 하는 숫자였으니까 1년으로 따지게 되면 1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이름값으로 지불을 한 거죠. 근데 2026년 초에 S26에 우리 엑시노스 2600이 이제 들어갈 것이 이제 확정됐거든요. 단순한 칩 변경이 아니라 월세살이를 끝내고 내 집을 짓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삼성의 독립선언이죠. 단순히 스마트폰 사업본만 보게 되면 연간 최소 1조 5천이라고 하는 이 자금. 하지만 이건 뭐 절반만 본 거죠. 왜냐하면 엑시노트를 만드는 LSI 사업부 그리고 그걸 찍어내는 파운드리. 삼성전자 그룹 전체로 보게 되면 연간 2조 원에서 2조 5천 정도의 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첫째는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 내재화인 거죠. 그러니까 7조 8천억 원어치 사던 걸 안 사니까 7조 8천억 원이 남는 게 아니냐. 엑시노트 2600도 공짜가 아니죠. 만드는데 돈이 드니까요. 중요한 건 내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가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한 개를 사오는 비용 대신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엑시노트 한 개를 가져오는 비용이 최소 한 20에서 30%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26이 만약에 이제 3천만 대 정도 팔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60%가 1,800만 대 정도거든요. 1,800만 대 정도의 기기에 엑시노트로 바뀌게 되면 한 대당 칩 가격에서만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아낄 수 있고요. 이것만 해도 벌써 한 5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고요. 하지만 S26 스탠다드라든지 또는 S26 플러스 모델 같은 부분에 있어서 100% 엑시노트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최신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감 액수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설계의 어떤 윈윈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퀄컴에 주던 7조 8천억 원은 그냥 비용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엑시노트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 부문은 칩을 20% 싸게 사오니까 당장 원가율이 개선이 될 거고 연간 1조 5천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부분은 그동안 적자 내지는 현상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확실한 매출처를 확보한 거잖아요. 연간 약 1조 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퀄컴의 주머니에 들어가던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거죠. 그룹 전체의 이익이 퀀텀 점프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엑시노트 2600이 삼성 파운드리가 최신 2나노 혹은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찍어내거든요. 안 그래도 TSMC에 밀려서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S25라고 하는 확실한 물량을 우리 공장에서 이제 돌리게 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S26부터는 가동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현실화될 거고 파운드리 사업부에서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겁니다. 이건 사실 보너스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S25까지는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엑시노스 2600의 S26 탑재 확정은 삼성이 드디어 퀄컴의 종속에서 벗어나서 수익성과 기술 독립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조 원이 넘는 이 개선 효과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지금 10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12만 전자, 13만 전자 가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돌파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최근 삼성전자가 10월 27일 날 10만 원을 찍으면서 10만 전자 돌파했습니다. 17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든지 또는 AI 열풍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강력한 동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반도체 부분은 작년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업계에서 2024년이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2025년은 반등의 원년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게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반등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회복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AI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모두 갖춘 유일한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AI 반도체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를 달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만 전자를 달성한 이유부터 명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023년이나 2024년에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SK하이닉스에 밀렸죠? 바로 AI 반도체 핵심인 HBM 때문이잖아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서 HBM3를 독점 공급할 때 삼성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2025년 하반기 상황은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5세대 HBM3의 수율이 극적으로 잡혔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 드디어 엔비디아 또는 AMD 같은 큰손들에게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10만 삼성전자는 2등을 하던 HBM 시장에서 드디어 1등을 어떻게 보면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10만 전자를 안착을 하고 계속해서 11만 전자, 13만 전자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겠죠. 그 역전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역전이라기보다도 1등을 따라가는 SK하이닉스를 역전시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11만 전자, 13만 전자를 올라가기 위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 첫 번째는 차세대 HBM4 시장의 주도권인 것 같아요. 올해가 아니라 2026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6세대 HBM4 경쟁에서 삼성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무기로 해서 다시 왕자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 시장은 이제 HBM3, 2는 기본이고요. HBM4는 삼성이 SK하이닉스하고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에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역전의 시나리오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냥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진짜 돈이 되는 온디바이스 AI의 개화인 것 같아요. HBM은 서버용이잖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AI가 스마트폰으로, AI가 노트북으로, AI가 PC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거든요. 당장 내년 초에 나올 갤럭시 S26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성능 그리고 저전력 디램하고 낸드가 필요하거든요. PC 교체 주기도 AI PC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앞당겨 줄 수 있거든요. 이건 하나만 잘 되는 것하고 비교는 안 되고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디램, 낸드, 파운드리, 모바일까지 이 모든 것을 수직 계열한 정말 유일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을 주목하실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증권사들이 부랴부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뭐 13만 원 또는 14만 원까지 올려잡고 있는 부분들은 10만 전자는 뭐 돌파했으니까 이제 10만 전자는 어떻게 보면 종착역이 아니라 2026년부터 시작될 AI발 슈퍼 사이클의 출발 신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10만 전자를 터치했다고 해서 이쯤 되면 내가 목표했었던 목표 가격 왔네 라고 해서 여기서 하차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0만 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11만, 12만, 13만까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분별하셔서 최고의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올해까지 그 로봇주만큼 드라마틱한 주가 변동을 보여준 섹터가 없잖아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 로봇주는 어떤 테마성 광풍에서 벗어나서 실질 성장 기대감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두 가지 고질병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하고 숙련된 인력 부족 을 겪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고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이제 로봇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AI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로봇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서 지능형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로봇주들의 현재 상황과 또는 전망을 몇 가지로 요약을 좀 해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2024년의 로봇 시장은 삼성과 두산 그리고 테슬라 같은 대기업들의 뭐 지분 투자라든지 M&A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때는 실적이 안 나와도 이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뭘 하더라 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관련주다라고 말만 하게 되면 주가는 폭등을 했던 어떤 전형적인 테마 장세였죠. 그런데 2025년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025년 하반기 지금 시장이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꿈만 꾸는 로봇주들의 거품이 상당 부분 빠졌다라는 거죠. 이제 시장은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분야에서 진짜 매출이 찍히냐 또는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의 어떤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냐 계속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국내의 어떤 대규모 수주 계약이 현실화되어 있느냐, 돈이 실적으로 숫자로 찍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무분별하게 로봇 이름을 붙인 종목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집중을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정부와 대기업들의 투자 방향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용 로봇이 아니고요. 이들이 다음 단계인 AI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HD 현대로보틱스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AI 로봇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카이스트도 로봇이 운영하고 있는 우주 정거장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도 세웠거든요. 로봇은 이제 AI의 몸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최근에 이제 과기부 장관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예고하면서 휴머노이드의 어떤 핵심 부품사로 수급이 집중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마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이후의 로봇 투자는 AI 기술을 가진 로봇 솔루션 기업 또는 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 국산화의 어떤 성공한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로봇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해외 수출이 진짜라는 건데요. 국내 로봇 시장은 아직 내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어떤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결국엔 해외 수출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산업용 로봇 수출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호재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한국산 로봇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장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인도인 것 같고요.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미국 시장이든 인도 시장이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기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로봇주들 중 주목할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로봇주라고 하면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첫 번째로 찾는 로봇주는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한마디로 삼성의 DNA를 이어받은 로봇의 심장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한 협동 로봇 기업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지분 35%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고 삼성의 로봇 사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핵심은 국내에서 이제 독보적인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외치고 있는 지금의 삼성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그 로드맵의 어떤 중심에 있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리고 이제 감속기라든지 제어기 같은 로봇 원가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강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폭발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 실적보다는 그래서 미래 가치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그런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산 로보틱스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이미 시장을 지배하는 협동 로봇의 표준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을 선도했고 글로벌 판매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단순히 기술력만 좋은 게 아니라 두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또 마케팅을 등에 업고 최근에 어떤 농업 특화 로봇 개발을 위해서 대동하고도 이제 협력하고 있고 또 F&B나 또 물류 같은 산업 현장의 자동화 요구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초기 투자라든지 또는 R&D 비용으로 인해서 적자가 확대된 그런 과도기인 것 같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침투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생산 단가가 안정이 되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그런 순간 주가는 폭발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성장과 함께 언제 흑자 전환하느냐를 정말 꾸준히 체크하셔야 될 그런 종목이고 흑자 전환한 이후에 하다가 놓치는 종목이 아마 이런 종목일 거예요. 세 번째 종목은 상장된 종목은 아니지만 비상장된 종목인데
상장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상장이 될 경우에 정말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HD 현대 로보틱스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든든한 대기업 배경과 그리고 미래 투자의 어떤 가속화가 진행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현대의 로봇 전문 기업 HD 현대 로보틱스가 최근에 무려 1,8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거든요. KDB 산업은행과 그리고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하고 손을 잡았다고 하니까 AI 로봇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하고 함께 막강한 자금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투자 포인트는 HD 현대라고 하는 든든한 모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안정적인 사업 기반하고 대규모 투자가 용이하겠죠. 이렇게 되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시장 확대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선도주자로서 어떤 기술력을, 그리고 AI하고의 결합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굉장히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뭐 생산 효율성 증대라든지 이런 요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HD 현대 로보틱스는 이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더더군다나 비상장이기 때문에요. 비상장의 매력은 상장했었을 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부여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제대로 좀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리쇼어링과 인건비 대체 수요가 로봇주에 어떤 성장 기회를 줄까요? 리쇼어링과 인건비 대체 수요는 사실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한국 로봇주가 K로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구조적 어떤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적 변화의 핵심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 트렌드적인 부분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될 건 미국의 자동차 격차 해소는 K로봇의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입니다. 미국이 IRA라든지 칩스법을 통해서 제조업 공장을 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 리쇼어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리쇼어링을 한다 하더라도 높은 미국 쪽에서 인건비 때문에 생산 단가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 제조업의 로봇 밀도는 295대에 불과하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1000대 이상으로 미국의 3배가 넘습니다. 중국은 470대고요. 독일이 429대보다 한참 낮죠. 이 자동화 격차가 바로 대한민국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미국 공장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높은 인건비를 자동화로 상쇄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인력 채용 대신에 로봇 도입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시간당 임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사실 로봇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불만 없이 일할 수 있는 완벽한 인건비의 대체제니까요. 협동 로봇과 같은 뭐 저가형 또는 그리고 어떤 배치에 용이한 부분들, 그리고 K 로봇 솔루션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북미 시장에서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2025년 상반기 북미 산업용 로봇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런 추세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둘째는 AI 로봇의 어떤 대격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LG전자의 협력설, 그로 인해서 로봇스타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로봇스타 종목은 저하고 함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웃고 계세요. 로봇스타는. 근데 이제 테슬라하고 LG전자의 협력설로 인해서 그런 로봇스타 같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폭등을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퀘션 마크, 이게 얼마까지 더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차지하더라도 테슬라하고 LG전자의 협력 또는 현대차의 스마트 공장 같은 부분들 발표, 이 로봇 시장의 대격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올해 9월 달에 LG전자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공급망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설이 좀 퍼지면서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랠리를 계속 펼치고 있죠.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의 로봇 전략이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가 가진 모터나 뭐 센서나 또는 정밀 제어 시스템이나 대량 생산의 노하우나 휴머노이드 시대를 여는데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 협력설이 어떻게 현실이 된다라고 한다면 LG전자의 로봇 밸류체인에 포함된 국내 부품사나 기술 업체들은 전례 없는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도 뭐 싱가포르에 어떤 글로벌 혁신센터를 준공하고 로봇하고 AI를 결합한 어떤 자동화 시스템의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그러니까 로봇계라고 하는 스팟이 순찰하면서 작업자의 품질 검사를 도와주고 있고 또는 조립이나 검사 공정에서의 어떤 70%까지 자동화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공장에서 중요한 건 스마트 팩토리 모델이 향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체 공장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로봇이나 또는 자동화 관련 계열사들, 이를테면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이들의 어떤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공급하는 국내 로봇 시스템하고 솔루션 기업들에게 굉장히 막대한 장기 수주 물량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리쇼어링하고 인건비 상승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로봇 산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는 이제 2030년까지 4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할 정말 휴머노이드 시장과 글로벌 제조 혁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을 달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로봇주가 하반기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과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로봇주의 금리 인하는 거시적인 환경이라든지 또는 AI 기술의 상용화의 혁신이 만나는 2025년 하반기부터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진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로봇주가 당연히 어떤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선 첫 번째로 로봇주는 전형적인 미래 성장주라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고금리 환경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섹터도 역시나 이런 성장주들이었는데 미래에 큰 돈을 벌 기업이라도 높은 금리는 미래 이익의 어떤 현재 가치를 떨어뜨리잖아요. 특히 지금 당장 적자를 보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로봇 기업들에게는 자금 조달 비용까지 높이는 치명적인 요인이었으니까요.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이 시작이 되면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적이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로봇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급격히 높이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꿈과 성장성에 어떤 베팅할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쓸 자금 확보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특히 로봇 도입은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리쇼어링이라든지 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공장 자동화를 서두르는 시점에 낮은 금리는 로봇 시스템의 대량 도입 촉매제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을 판매하는 대신에 월 구독료를 받는 구독형 그 서비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 렌탈 사업을 위한 로봇 기업들의 초기 금융 비용 부담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경쟁력하고 보급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 안정적인 구독 매출을 확보하는 로봇 기업에게 강력한 장기 성장 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특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AI하고 결합한 로봇 솔루션 기업을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엔비디아 GR00T 플랫폼처럼 AI가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할 거고요. 학습시키는 어떤 물리적인 AI 시대가 도래할 건데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높은 마진과 확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당연히 주도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찾아내시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으로는 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그런 기업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는 가시권에 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의 상용화의 어떤 성공은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그리고 정밀 센서 같은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 능력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런 부품을 해외 의존 없이 만일 국산화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찾아내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B2B 대형 수주의 어떤 가시성을 확보한 그런 기업들 찾아내시는 거 좋겠습니다. 로봇의 성장 동력은 결국 대규모 수주잖아요. 특히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기업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라든지 북미 시장 또는 유럽 시장에서 대형 제조사들하고의 어떤 B2B 계약 가시성을 확보한 기업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들은 실적 턴어라운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은 돈이 돈을 버는 성장주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로봇 섹터는 AI라고 하는 혁신 위에 금리 환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순풍을 다른 거죠. 테마가 아니라 금리 인하 수혜가 실질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로봇 기업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주가가 빠진 이유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2차 전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크게 사실은 조정받은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높았던 눈높이하고 단기적인 현실 사이 어떤 괴리에서 비롯된 구조 조정이 많이 있었고, 원인 몇 가지를 짚어보게 되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계신 전기차 캐즘이 현실화됐기 때문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렴한 가격대의 어떤 보급형 전기차 모델 출시가 지연이 됐고, 시장 전체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졌고,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대출이자 쪽에서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셀 메이커 소재 기업들도 재고가 계속 쌓이기 시작을 했고, 공장 가동률이 하락을 했고, 또 중장기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고, 악순환이 이어진 거죠. 실제로 국내 벡터리 3사의 2025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년 전 대비해서 한 60%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다음 이유는 공급 과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어떤 공격적인 설비 확장이 단기적인 수요 증가폭을 초과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그 셀 메이커 3사 생산 능력은 130기가와트시에 달하지만 사실 실제 출하량 증부는 50에서 60기가와트 수준에 미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중국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판가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마진율 방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주가의 어떤 수급 상황은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 대 기관과 외국인의 엇갈린 시선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2025년 10월 들어서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2차전지 대표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고, KRX 2차전지 탑10 지수의 어떤 시가총액이 단기적으로 47조 원 증가하는 상승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주목할 점은 외국인들의 경우 조금씩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줄어들고, 또 중국과의 어떤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어떤 셀 메이커라든지 핵심 소재 기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들이 단기 반등의 어떤 주요 원동력이 좀 됐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과 단기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현상이 잦게 이번에 나타났죠. 기관 투자자들이 2025년 실적 전망치 어떤 하향 조정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단기 실적 회복 가시성이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이는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작년 그 쏠림 현상 이후에 사실 큰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재 관망세 속에 단타성 매매가 좀 굉장히 짙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의 호재성 뉴스라든지 외국인 매수가 진행이 되면 단기 반등을 노린 매매가 집중이 되면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형태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고, 2차전지 섹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성장의 시대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두가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고요. ESS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LFP라든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만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편성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은 캐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요, 주력 자회사인 에코프로 BM과 지주사인 에코프로 모두 큰 폭의 조정을 겪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 주가 하락의 핵심 원인은 역레깅과 재고 조정이었잖아요. 양극재 가격이 원재료인 리튬 가격 하락분을 반영하는데 시차가 있다 보니까 생산 비용보다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역레깅 효과로 인해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었고 에코프로비엠이 연속 적자를 기록했었던 가장 주된 원인이 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전기차 제조사들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양극재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또 고정비 부담도 많이 커졌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에코프로 그룹 전체 흑자 전환을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배터리 소재 가격이 저점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또 대규모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이슈가 해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통해서 올해 에코프로 전체 흑자 전환을 예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최근 수급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단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단기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 국면에서 이탈했었던 기관 자금이 일부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투자 포인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NCA 양극재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인해서 고객사의 어떤 다변화라든지 신규 시장인 ESS하고 LFP 진출을 통해서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출하량 증가라든지 또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가시성에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에코프로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 좀 드렸는데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가 아니고 주봉 차트입니다. 에코프로의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라인을 검정색 라인을 이렇게 하나 가로선으로 그어놨거든요. 검정색 라인 가로선 그어놓은 건 9만 원입니다. 9만 원이고 에코프로가 이 가로선 그어놓은 9만 원대에 안착을 하느냐의 여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주봉에서도 특히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강조하는 선이 하나가 있는데 검정색 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검정색 선은 일봉에서도 검정색 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고 검정색 선을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하게 되면 출발했다라고 하는 출발 신호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봉에서의 검정색 선을 완벽하게 돌파한 이후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봉으로 체크가 안 되고요. 주봉에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주봉에서의 체크를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했고 이제는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러면 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안착하는 여부를 따져서 안착을 할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판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아마 지켜내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 주가를 지켜보셔야 되냐. 두 번째 부분은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주간이었었던 이 빨간색 첫 번째 주간 말고 두 번째 주간에 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이 75,000원이거든요. 가격대를 놨을 때. 그 75,000원 부근까지 주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적인 가격대의 흐름에 있어서 9만 원이라고 하는 지가 지켜질지 두 번째 시초가 부근 장대 양봉의 시초가 부근이 75,000원 부근이 지켜질 건지 아니면 눌림이 될 건지에 대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갖고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면 포스코 그룹은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철강 본업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어떤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가 조정의 원인은 소재 사업의 어떤 일시적인 부진 때문인 건데요.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부분들을 놓고 보면 2024년에 양극재 출하량 감소라든지 또 영레깅 손실로 적자 기록하면서 2차전지 사업 부문에서 굉장히 크게 부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또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인해서 철강 본업의 어떤 실적 회복 속도도 굉장히 느렸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들어오면서 특히나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룹의 어떤 실적 전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올해 연간 기준으로 출하량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판가 안정화도 진행을 할 거여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 양극재 캐파가 2025년 31만 톤으로 급증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캐즘 이후에 수요 회복이 진행이 되고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고,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광산부터 해서 양극재, 음극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이잖아요. 영래깅 구간에서 이 수직 계열화가 오히려 사실은 독이 됐지만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는 4분기부터는 공급망 안정성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의 매력을 동시에 가진 그런 종목이고, 에코프로처럼 어떤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싶은데 변동성이 좀 두려운 투자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대안처가 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싶어서요. 포스코홀딩스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검정색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검정색 라인이 241선으로 제가 쓰고 있는 1년선입니다. 1년선 주변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신다라고 설명을 드려왔기 때문에 1년선 부근 내외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같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거나 그런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체크하면서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종목이 저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1년선 부근과 괴리차가 불과 한 6% 정도 날까요? 오늘이 10월 28일 녹화 날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밑으로 좀 더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1년선 부근 내외에서 모아가는 전략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어떤 수직 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고, 본업이 조금만 더 힘과 탄력을 받아줘서 실적이 조금만 개선된다고 하면 이전에 급등했었던 그런 흐름을 충분히 더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K온 북미 최대 2조 원 규모 ESS 첫 수주 계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계약이 단순한 이제 수주를 한 건이 아니고 전기차 수요 둔화라고 하는 그런 터널 속에서 SK온이 ESS라고 하는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탈출하는 신호탄을 좀 쏘아 올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계약의 핵심 내용을 놓고 보면 계약 상대방은 미국 그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거든요. 플랫 아이언 에너지인가요? 그런데 초기 계약은 우선 1기가와트 규모의 공급 계약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옵션인 것 같아요. 이 플랫 아이언이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 추가 에너지는 6기가와트 정도가 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권이 SK온에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한 7기가와트 정도거든요. 7기가와트면 굉장히 큰 물량이에요. 현재 그 배터리 쪽에서 1기가와트당 수주 규모를 약 3천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7기가와트면 2조가 넘죠. 말 그대로 잭팟이 터진 겁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몇 가지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략적 내포되어 있는 의미 첫 번째는 LFP 배터리의 어떤 성공적인 확장인 것 같아요. 이번에 SK온이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 사실은 주력이던 3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안정성이 높은 LFP 배터리라는 거죠. ESS 시장은 전기차하고 좀 달리 무게가 제약이 좀 덜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가격이라든지 안정성이 좀 생명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중국 기업들이 LFP로 ESS 시장을 어떻게 좀 덕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SK온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중국하고의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죠. 최고의 카드입니다. 이 LFP 배터리를 어디서 만드냐가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SK온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SK 배터리 아메리카 그 공장에서 기존의 전기차 생산했던 생산 라인 일부를 ESS로 전환을 했거든요.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요. 기존 라인을 전환했기 때문에 시간, 비용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메이드 인 USA잖아요. 미국의 IRA 보조금 요건 충족하면서 현지 수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말 신의 한 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 둔화의 어떤 탈출구의 확보가 전개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동안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사실은 수요 둔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SK온이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전기차라고 하는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ESS라고 하는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SK온의 장기적인 또는 안정적인
거기에 성장성 모두 확보하는 그런 결정적인 움직임을 이번에 나타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K온이 이번 2조 원대의 ESS 수준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LFP 제품을 다변화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IRA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는 ESS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서 전기차 수요 둔화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SK온의 미래 전략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바닥을 이미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대부분의 종목은 긴 하락 사이클의 종착역에 가까워졌지만 진정한 바닥은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하다. 다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적기의 초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이 단순 반등이 아니라 긴 하락 사이클의 리셋이 일어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관점에서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좀 몇 가지로 짚어드리게 되면 바닥론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몇 가지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시그널 첫 번째가 영 레깅에 대한 악몽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2023년부터 시작이 된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을 박살냈던 건 리튬 가격 하락이 멈추고 안정화됐다라는 거거든요. 즉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전기차 수요 둔화를 메워줄 구원투수가 등반했다는 거죠. 바로 ESS 시장의 폭발인 거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하고 약 6조 원 규모의 수주, 그리고 SK온이 북미에서 2조 원대 ESS 잭팟을 터뜨렸고, 테슬라 역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를 일부 불식시켰죠. 차 하나만 바라보던 리스크가 이제는 분산이 된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수급인데요.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요. 2차 전지 ETF가 국내 ETF 중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에서의 에코프로 비행 같은 핵심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어떻게 보면 진짜 바닥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어떤 수급 신호가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이 장기 매수의 어떤 적기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자분들에 대한 매수 적기는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정말 장기 매수의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이유는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시그널을 말씀드렸고, 그럼 장기 매수의 어떤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기준은 수직 계열을 완성한 기업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리튬 가격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한 이상 이제 원자재부터 소재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기업만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ESS라고 하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기업에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만 바라보는 기업은 위험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의 사례처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ESS용 LFP 배터리 같은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한 기업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밸류체인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기술 초격차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LFP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지금 결국 살아남는 건 기술력이거든요. 예를 들면 하이니켈 양극재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거나 에코프로가 여기가 되겠죠. 에코프로 그룹이 여기가 되겠죠. 또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현금을 모두 투입할 때가 아니라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진짜 1등주를 골라 담으면서 철저히 분할 매수로 장기적인 부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에 기대할 만한 이벤트와 상승 시점은 언제일까요? 2023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2023년의 광기 어린 상승은 지금은 끝났습니다. 2025년 4분기 바닥 다지기 구간이거든요. 진짜 실적에 기반한 2차 파동은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물론 최악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도감과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내줄 이벤트 세 가지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10월의 반등은 기대감이거든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진짜 돈은 숫자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1, 2월에 발표될 올해 4분기 실적이야말로 이 지옥 같았던 수요 둔화가 끝났음을 확인시켜주는 확인사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역내깅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이 정말 끝났나? 라는 부분들이고요. 전기차하고 2차 전지를 통한 양극재 출하량이 의미 있게 반등했는가? 이 두 가지 숫자가 찍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ESS 시장의 추가 잭팟 뉴스입니다. 전기차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짜 돈은 ESS에서 터지고 있으니까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각각 6조 원대, 2조 원대의 북미 수주를 터뜨린 것처럼 남은 4분기 내년 초에 미국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북미 전력망 관련해서 대규모 ESS 수주 뉴스가 추가로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차 전지의 하방을 받쳐줄 강력한 기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보급형 전기차의 판매 데이터인 것 같아요. 수요 둔화의 근본 원인은 비싼 전기차하고 고금리였거든요.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니까 4분기부터 이제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주목해야 될 건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 또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저가형 전기차 판매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잘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야 2026년 수요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2차 전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급망 내재화의 어떤 능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IRA라든지 또는 유럽의 CRMA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현지 공장을 통해서 수혜를 좀 극대화하고 또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자유로운 공급망을 갖춘 그런 기업들 승리하겠죠. 예를 들면 북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인 셀 3사라든지 소재 기업 같은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포트폴리오는 다각화하셔야 되겠죠. 3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의 LFP, 또 궁극의 어떤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같은, 또 ESS에서의 어떤 다양한 수요처라든지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는 그런 경기 변동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다각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무 건전성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무 안정성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반드시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성장은 제가 볼 때는 일직선이 아닙니다. 계단식인 것 같아요. 올랐다가 가고 반드시 숨고르기가 있을 건데요. 지금 바로 그 숨고르기 구간 아닐까 싶고요. 공포에 팔지 마시고 미래 경쟁력을 믿고 차분히 대응하시는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늘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제원탑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마다 제가 특강을 좀 하고 있는데 무료로 유튜브에서 무료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달 10일 참고하셔서 경제원탑에서도 특강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